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진국 시대의 군대와 국민 그 7번째 이야기로 우리 군이 명실공히 선진국 군대가 되기 위해서 도전해야 하는 커다란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도전이고, 다른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도전인데, 이것은 이미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에서 많이 극복이 되고 있는 도전 과제인데, 이상하게 아직 우리 군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식별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새로운 그 가치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이 도전 과제에 대해서 미국이라든가 미군 그런 극복 사례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제를 하고 이어서 정경영 박사님과 임방선 박사님과 함께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발제를 드리겠습니다. 선진국 시대의 군대와 국민 그 7번째 이야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군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선진국 시대에 크게 두 가지 이제 변화의 도전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기술적인 충격에 대한 도전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인 충격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기술적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죠. 획기적인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 군이 제대로 도전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느냐 패배하느냐 이런 거니까. 또 하나가 이제 문화적인 충격이 도전인데, 대개 우리가 기술과 정신이 같이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인류 사회를 놓고 볼 때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하고 이런 문화적인 거, 가치, 도덕 뭐 이런 것들이 좀 덜 발전하니까 여러 가지 부정이, 갈등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기술과 문화가 이제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이제 변화된 가치가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밑에서 설명드린 이런 그런 가치에 도전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군대에서 어떻게 탈피하느냐, 또 9.1 테러 일어나며 그러면서 정말 군대가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군대로 성장하기 위한 이런 도전들이 이제 그런 걸 극복하는 사례들,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또 두 분 박사님의 또 의견도 한번 듣고 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도전이 이제 바로 기술적 충격의 도전으로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죠. 여기에 대한 도전이죠. 지금 우리가 4차 그러는데, 그 전에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2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쭉 3차 산업혁명이 있어요.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기기관 기반의 기계가 혁명입니다. 그래서 전기기관에서 철도가 생기고 하면서 이때 이 철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빨리 철도를 군의 전술에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버렸어요. 그때 뭐 보호전쟁이라든가 뭐 보불전쟁이라든가 독소전쟁이라든가 프랑스 혁명도 이때 발생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전기기관이 발전되고, 왜냐면 철도가 생기면서 병력을 수송하게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병력끼리 서로 싸우다가 그 지역에 집결된 병력만 다 죽이면은 전쟁이 끝났는데, 이젠 전기기관이 발전되면서 철도가 생겨가지고 전 국민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전쟁에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싸워서 전쟁이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중요성이 생겨나고 국민들에 의한 전쟁, 이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 전쟁의 핵심적인 건데, 어쨌든 이 전기기관이 제1차 산업혁명에서 전기기관이
기반으로 기가혁명이 되면서 획기적으로 전술혁명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빨리 적응한 나라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프러시아라든가 뭐 이런, 그래서 독일이 통일이 되고 하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런 기술적인 혁명에 빨리 도전하느냐 이런 거가 이제 상당히 중요했던 거예요. 제2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전기, 에너지 이런 것이 하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누가 지느냐 이기느냐 이것은 이 전기 에너지의 대량 생산 혁명이었어요. 사실 독일이 그래서 엄청나게 앞서가다가 결국은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핵이 이제 미국에서 개발되고 그러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이 평전기로 나오고 그래서 2차 산업혁명에서도 마찬가지 이 새로운 기술혁명을 어떻게 전술에 적용하느냐, 군에서 어떻게 이걸 빨리 받아들여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가리고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더라. 어떤 나라는 그냥 영원히 사라지고 어떤 나라는 새로 일어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렇더라.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3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이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3차 산업혁명에서 저 중동 전쟁이라든가 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제가 쿠웨이트 걸프전에 참전했는데 걸프전에 가보니까 사막에 텐트를 쳐놨는데 텐트 안에 그때 당시에 GPS인가? 예. GPS 텐트 안에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기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적의 위치를 그냥 그 컴퓨터 안에서 식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컴퓨터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 컴퓨터 안에서.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우리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냥 이거 가지고 자기 위치가 어딘지 지금 뭐 우리 여기 정 박사님 뭐 어디 위치인지를 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니까 제가 1991년에 걸프전에 참여했을 때 이렇게 큰 박스에다가 그걸 GPS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한 30년 지나니까 이렇게 전 세계 국민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어쨌든 이거에 빨리 미국이 적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중국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좀 달나라에다가 하고 이게 엄청나게 발전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4차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어나.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IoT 뭐 클라우드, 이 멈트, 유무인, 복합재계, 초연결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군대가 어떻게 빨리 적응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빨리 적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6대 군사 강국의 6위에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레이저, 무기,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에 빨리 앞서가는 군대가 결국은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에서 살아남는 국가, 여기에 뒤처지면은 결국 소멸하는 군대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제2차 정보혁명이라고도 하는데 제3차 산업혁명을 제1차 정보혁명, 제4차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산업혁명이라고 보다도 인텔리전스, 인포메이션, 이 정보 혁명이기 때문에 제1차 정보 혁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누가 더 빨리 적응하고 살아남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냐가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관한 도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주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하고 있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 문화적 충격에 대한 도전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국방부에서 지지난 2020년도에 지금 그 장관 주재하에 그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통한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구현이라는 큰 테마를 놓고 이제 회의를 통해서 세계 3대 분야, 국방 운영 혁신 분야, 기술 기반 혁신 분야, 전력 체계 혁신 분야 3개 분야로 나눠서 그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이광재라는 분인데 국방부 국방개혁실에
스마트 국방혁신 담당관이에요. 그분이 쓴 논문을 제가 인용해서 참조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운영 혁신 분야 중에서 이렇게 네 개 큰 과제에 작은 과제 27개 과제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 LVC 기반의 실전형 워리어 및 부대 육수. LVC라고 하는 것은 그 실기동, 라이브, 뭐 버추얼, 컨스트럭티브, 또 가상 이동, 또 어깨 모델을 이용한 실전과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이 실제 전장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것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병 삶의 삶의 질 개선, 이거 장병 삶의 질 개선은 뭐 아주 부수적인 거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전술 기법들이 이제 나오고, 여기 라이프 사이클 또 여기 기술 기반 혁신 보면 초연결 네트워크, 유무선, IoT, 또 მომ트, 유인, 무인, 복합 무선 체계, 이런 사이버, 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 기술 기반 혁신, 또 전력, 이것을 이제 전력화시켜서 하는데, 무기 체계에 이런 핵심 선도 기술, 이런 4차 산업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적응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무기 체계 확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주 또 구체적으로 9개의 대과제를 이렇게 LBC 기반 실전형 워리어 이렇게 9개를 또 구체화시켜서 이걸 4개 과제를 쪼개가지고 또 LBC 기반의 합성, 전장, 환경, 구축, 과학화, 예비군, 동원에서는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대개 여기 7개, 4개 과제, 7개 과제, 5개 과제, 9개 과제, 2개 과제 해서 이렇게 30개 과제, 그 소과제로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그런 과제를 해서 그래서 우리 군이 아주 이걸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에 따라서 이제 합참에서도 8대 핵심 기술을 이제 식별해서, 이게 8대 핵심 기술 식별한 거 보니까 첨단 센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무인체계, 신추진, 신소재, 가상현실, 고출력, 신재생에너지, 사이버, 그렇게 8개 핵심 기술을 식별해서 10대 군사 능력을 10대 군사 능력으로 구분해서 고위력, 초정밀, 유무인 복합, 소형 경량화, 스텔스, 초음속, 비살상 전자전체계, 초연결 네트워크, MNS 사이버, 장사정 신추진, 이렇게 10대 군사 능력으로 해가지고 그걸 개발하고 있어요. 두 분은 아마 또 옛날에 이제 저기를 군대 생활 그렇게 계속 추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또 잘 아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국방부라든가 합참이라든가 각군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는 이게 에듀테크 기반 원격 교육 체계 구축은 앞으로 교육 체계가 그 양자 암호화 해가지고 이 원격 교육 체계를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걸 육군대학에서도. 교육 방식 자체가 이제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요거는 EMP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해서 EMP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평시에 그 OMS MP 연구를 여기서 그 EMP 대공무기 그 임무 시나리오에 대한 이제 선행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요 디지털 트윈을 위한 저가 여단급 지상작전은 디지털 공간과 실제 공간을 똑같이 재현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다 쌍둥이처럼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여단급에 앞으로 여단급 부대가 중요시 되는데, 여단급 부대에서 지상작전용 임무 가업 목록을 구체화하는 이런 작업을 작년에 제가 하는 건 작년에 한 것들만, 작년에 우리가 한 과제를 한 40여 개를 했는데 거의 반 이상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도전 과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하고 관계없는데, 두 분이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제 책을 해놨는데, 요거는 두 분이 이제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 과제로 바이든 정부 하에 동맹 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향, 이거 하신 거죠? 네. 이거 무슨 설명이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너무 장황하게 하시면? 아니 그 정도만 얘기하면 돼.
뭐 설명이 너무 구체적이게 장황하면 생략할 수도 있기 이런 걸 때문에.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한국형 레이저 무기, 이거는 우리가 빨리 이 레이저 무기야말로 지금 미국도 시작이라, 예. 우리도 시작이고 다 이스라엘 다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앞서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군사 강국으로 살아남냐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첨단 과학 기술 발전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저기한 야전 운영 시범이라든가 여기 수련을 멈틀어 이제 유무인으로 복합적으로 수련을 어떻게 해서 개발할 것인가 또 여기 이제 소형 공기 무기 를 해서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건 아까 얘기한 건데 아까는 ISP 실제로 개발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선행 연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헬리본에서도 이 멈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기 첨단 전투 관리 체계 운영 개념 이것도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 이거 또 여기 미래전 발전 추대 공중전자전 위에서 런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기 뭐 인공지능 기반 미래 작전 수행 체계 구해하는 이런 문제 여기 차세대 전투기 임무 구축 방안 이런 게 다 전부 신형 기술에 대한 그런 거고 여기 동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이런 작년에 쭉 이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은 전투 여기 이제 교육사령부하고 해가지고 여기 인공지능 이거를 훈련 교육 체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작년에 한 거고 작년에 한 것들 중에서 유무인 복합 체계 드론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쭉 해서 그 미래 복합 운영 뭐 또 카이하고 그 KFX 그 카이 카이 과제에 우리가 이제 단계적 형상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연구들을 그래서 여기 연구소에서도 이 미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은 각 연구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의 합참이라는 것은 비전을 제시하고 뭐 상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이 엄청나게 했구만. 그렇지 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전술을 개발시켜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나라가 강대국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우리가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1차 산업혁명 때 2차 산업혁명 때 3차 산업혁명 때 그때 그 산업 기술 변화의 기술 도전을 제대로 한 나라는 살아남았고 그때 제대로 못한 나라는 거기서 소멸돼 버렸으니까 역사가 증명해 주는 역사가 증명해 주는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도를 하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그 적응을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뭐 사고가 나고 뭐 어쩌고 거기에 뭐 몰두하고 있는데 이걸 미리 알고선 대처를 했더라면 문제가 안 생겼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냉전 이후에 근대주의 혹은 현대주의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 가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가치에 대한 해체하는 그런 그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인간의 이성 그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면서 기존의 이성 중심의 주의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질서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옛날에 우리 중세시대에 신본주의가 어떤 거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다가 르네상스 되면서 신본주의가 이게 거기에서 반항이라는 거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바로 르네상스거든. 그래서 다시 그렇지. 옛날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들어가가지고 인간의 이성에 의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지. 천몇백 년을 근데 이제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회의를 읽는 거지.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뭐야? 너무 나약하게 그래서 여기서 반발을 하는 기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거. 근데 그거를
요거를 빨리 우리가 그래서 이 경향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철학, 건축, 디자인, 이런 가구라든가 마케팅. 옛날에는 가구가 의자가 똑바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건 아니에요. 예. 의자가 삐뚤삐뚤 하고 이런 거란 말이지. 예. 음악, 미술, 이런 역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런 가치들이 군대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저기를 해야 되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형식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형식이라는 게 형식 그 자체에서 반발하는 거다. 형식이라는 게 그 인간이 만든 형식이지 그걸 누가 또 그 안에 그래서 열려 있는 그런 가치다. 그거 모더니즘에서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목적을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이제는 그거 없다. 목적이 무슨 중요하냐 그때 당시 그래서 이거는 유희 즐기느냐는 즐거움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더니즘에서는 뭔가 설계를 하고 뭐가 계획이 있고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게 아니고 바이 찬스 우연하게 뭐가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기회가 주어지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모더니즘에는 어떤 하이라키가 있고 위계가 있고 그랬지만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아나키 그 자체 그래서 그러면 아나키는 아나키가 설명하는 것처럼 그런 질서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 거기에 진리가 있고 그렇다. 혼란되고 그 자체에 본질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더니즘에는 어떤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 그러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체 의미가 없다. 해체돼가지고 각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어떤 중심화가 되어 있는데 중심이 아가 아니고 분산돼가지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의미라든가 중요성 같은 것이 어떤 정해진 거에서 이 기존에 정해진 것을 따르고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의미라든가 어떤 중요성이라는 것은 그냥 부여하면 그거다. 그것이 정해진 이런 거 설명이 가는 건데 반내러티브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다. 인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설명이 가능하냐? 신이 만든 이거를 인간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앤티 내러티브 이런 현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 군에다가 놓고 보면은 이런 가치들이 이런 변화들이 군에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치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징집해서 젊은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이미 한계가 지난다. 그게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미국에서 바로 이거를 맞춰서 지원병제를 하고 이런 자의에 의해서 자기 즐길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스스로 자기가 재밌어서 하게 해서 능률을 구한다든가 또 군에 대한 국민의 태도도 과거 옛날에는 저 군이 우리를 지켜주지 고마워야지 이런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럼 네가 할 일 네가 해. 너 그 좋아하는 거 하고 나도 내가 할 일 하고 이렇게 돼. 국방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에는 긍정적이지만 요즘 그걸 꼭 그렇게 해서 지켜야 되나 이 부정적인 게 있고 군인에 대해서 직업 군인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제 내가 한 게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잘 분석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분석한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분석한 거 있다면 군대를 지키고 그런 것이 전투 지휘관, 전투 관리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다. 군대를 지키는 것은 이 군인 정치가 그러니까 군인 어떤 정치를 잘해. 옛날에 누구지? 프러시아의 수상? 비스마르크처럼 그런 이제는 군인 정치가 또 혹은 군인 학자들이 이 군의 주종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 민간 고용률이 모든에서는 주로 군인들이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군의 이런 민간 고용률이 높아져 있다. 그다음에 그 군대 가족들 혹은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 옛날에는 군과 함께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군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분리된 이런 추세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분이 찰스 모스코스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그리스 이민자인데 미군 부대에서 이제 독일에서 공병으로 근무하고 그러면서 미군을 관찰하면서 미국에서 발생되는 것을 구계자 입장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하고 뭐 또 여기 민군 군대 사약 그 모리스 지난번에 말씀하신 예, 모리스 저 야노비츠. 야노비츠 예. 야노비츠가 요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헌팅턴 이후로 야노비츠가 그걸 조직화해가지고 군대와 사회에 관한 대학간 세미나를 만들면서 이 분야가 많이 그렇죠. 발전돼서 학문적으로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맡아서 회장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인스티튜셔널 모델에서 아큐페이셔널 모델로 전환해야 된다 해서 미국의 1973년에 징병제 폐지하고 지원병제대를 채택하게 되는데 이 지원병제대 군대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 그 정책 결정자나 실무자들한테 그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제공을 좀 하기 왜냐면 철학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거기에 가치라든가 철학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물론 그렇죠. 돈이 돼야 되겠지. 근데 그러니까 돈과 철학이 같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안 된다고. 철학만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만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돈은 이제 되는 거, 뭐 200만 원씩 돼 있다, 뭐 돈은 되는데 그것만 해가지고 안 돼. 이게 같이 이 문화적인 이것을 우리가 해놔야지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제안을 한 거가 제도적인 군대에서 이제 직업적인 군대로 발전을 시켜야만 된다고 해서 그게 미국에서 그렇게 미국의 군대가 변했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군으로 아직도 남아 있는 건데 뭐냐니까 군대를 옛날에는 어떤 도덕적인 거, 군사적인 가치, 밀터리 뭐 군사적인 또 희생 뭐 듀티 아너 칸츄리 뭐 예. 그런 거 안 된다 이제. 예. 이 시장 원리, 인간의 이기주의 속성 이걸 활용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이렇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 군대에서 듀티 아너 칸츄리 없어. 그래서 웨스트포인트 나온 사람들 그래가지고 한 3분의 1이 군대하고 3분의 1 다 사회로 나온단 말이지. 예. ROTC 출신들이 미국에서 더 많이 장군 진급한다는 게. 그렇게 가치가 우리도 바꿔야 되는. 지금 우리도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육사 출신들보다도 다른 물론 출신들이 더 하고 어쨌든 이 가치 전환이 일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인이나 가족의 필요에 따라서 옛날에는 가족 수를 몇 명이나 갖고 있느냐 이런 거 혹은 그 아무리 군에서 계급이 낮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필요성에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족의 필요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해 줬는데 이 직업 그게 아니고 그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기술, 업적에 따라서 급여를 그래서 군대에서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사회에서 안 하는 거고 군대 적성이 있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들어와가지고 자기 능력만큼 기술만큼 자기 업적만큼 급여를 챙겨서 받아간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지. 또 이 제도적인 군대에서는 근무지와 주거지 지금 우리도 아주 근무지와 주거지 딱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 이제. 근데 그렇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근무지와 주거지 완전 분리. 가족은 군대가 전혀 상관없고. 여기는 능력이나 업적보다도 희생하고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니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뭐 그게 아니고 그 사람 그 능력이 있느냐 업적이 있느냐 그런 거기에 따라서 금전적 보상만이 그 업적과 지위를 인정해주는 수단이다. 뭐 그런 이거는 이제 그래서 냉전 이후에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그 사회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또 전쟁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체계, 사회의 가치 체계, 가치의 변화가 바로 군대 구조와 군대 문화를 결정하는 거다. 그렇게 해야 된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군대 구조나 군대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빨리 바뀌어야지. 근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많이 그거 성향을 알아가지고 바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 사회 혹은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이라든가 가치가 왜 바뀌나 하는 근본적인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성향은 또 도대체 어떤 성향? 요즘엔 뭐 인터넷 가지고 여기 일어난 오늘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여기서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된다. 대응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근대에서는 동맹국에 대한 적의 침공 위협이 상존해서 동맹국의 위협이 자국의 위협이었고 냉전시대 양국화에 대한 근데 포스트 모던 시에는 오히려 지역적인 갈등, 종교적인 갈등, 이런 문화적 갈등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국방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군대 내 민간인 증가, 아까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이 군대 내에 군대 어떤 내부의 군대 내부의 어떤 정체성의 어떤 변화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군대가 이제 군대와 외부와의 관계 이 군대에다가 돈을 지금 많이 들이고 있고 젊은이들이 가서 하고 있는데 이 군대가 과연 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가 국민들에게 써먹힐 수 있는 조직인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난 거예요.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시민들의 그 막 죽고 그러는데 근데 군대는 있었어. 그러면 그렇게 큰 군대가 있는데 뉴욕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이지. 그럼 국민 아니 도대체 우리 막강한 군대는 뭐야 이게 헛개비 군대였나? 여기다 반성이 일어나서 다시 국민들이 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통제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군대가 어떻게 필요했는가 그걸 테러 뒷단이 와서 그런데 그걸 경찰이 해야 돼? 그건 마땅히 군대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군대를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군대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대반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군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사시 어떤 피해를 만약에 입었다면은 여기서 북한이 됐든 어떻게 피해가 입었다면은 우리가 군대라는 것이 그걸 막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걸 막지 못하는 군대라면은 그 군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막기 위한 군대를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개법 잡고 군복 입고 무슨 대장 달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 그걸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이거 9.11 테러는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거 어딨어? 그렇죠. 그런 거를 그 많은 돈을 군대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거 막는데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미국에서 반성이 일어나고 하는 게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피터 피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아임드 서번스라는 책에서 군대와 국민 이 관계를 에이전트와 주인과 이렇게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제 어떤 사람의 돈을 받아가지고 해주는데 그 주인은 변호사야 이게 돈은 그 의뢰인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 돈은 국민들이 주는데 주인 행세는 군대가 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아임드 서번스라는 이런 이제 책을 쓰면서 그래서 군사적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국민들이 낸 돈으로 있는 그 군대가 국민들한테 복종을 해야 되는데 군사적인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군사 대리자들의 잘못된 행위를 발견해내고 그 행위들에 대해서 군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는 그런 계산이 나와야 된다. 전에 헌팅턴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군대에다가 직업주의 정신을 키워놓으면은 스스로 알아서 잘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아니 그게 아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계산을 해는 이 문제를 따져준 거예요. 여기 보면은 헌팅턴과 달리 피버는 군사 전문 직업주의가 저절로 문민 통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리자 이론을 제시하며 달라진 안보 상황과 또 미국의 미래를 위하여 군사 지도와 민간 지도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어 주장했다. 그래서 군을 전문화 직업하여 독자적인 영역을 할 것인가, 군을 대리자로 설정해서 정치가 직접 통제할 것이어야 하는 이거를 효과 비용을 분석한 거예요. 트레이드 오프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군대를 감독할 것인가, 감독하지 않고 헌팅턴이 얘기한 것처럼 가만히 놔둬볼 것인가. 그럴 경우에 감독할 경우에도 감독하는데 군대가 잘 따른다. 감독하는데도 불구하고 군대가 잘 따르지 않는다. 여기 이제 워킹하는 것은 워크숍 게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워킹하는 것은 군대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쇼킹하는 것은 군대가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고 지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흔하게 있는 거니까. 어떤 기관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 이득을, 지 권력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그걸 쇼킹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을 하지 않지만은 스스로 잘한다. 이것이 이제 여기가 이제 헌팅턴이 얘기하는 헌팅턴의 솔루션인데, 저 객관적 문민 통제. 그렇죠. 감독을 하지 않으니까 지 멋대로 하더라. 지들이. 요걸 비용을 다 계산한 거예요. 이게 WC 이런 것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아까 여기 이제 여기에 W에 대한 비용망에다가 코스트 비용을 뺐는데, 그 코스트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C, 군대가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도록 감시하는 비용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놔둘 때는 가만히 놔둘 경우는 감시하는 비용이 안 드는데, 군대가 가만히 놔둘 경우 군대가 제대로 못할 경우는 거기서 비용이 발생되니까 이 비용을 따져준 거라 이게.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돈이 어디가 덜 드는가? 헌팅턴이 얘기한 거 돈을 드느냐, 아니면 감시를 해서 군대가 올바르게 하도록 하는 데서 올바르게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되는 낭비 비용이 더 많을 것인가를 조목조목 계산해줬다 이거지. 그래서 그게 계산하는 게 이렇게 쭉 계산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감독할 때에는 요 비용을 빼서 거기에 그만큼 비용이 든 거고, 감독하지 않을 경우는 감독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그 군대가 하는 만큼만 그 비용을 창출하는 거고, 여기 이제 감독할 경우에는 이제 여기 W2가 뭔가 해 보니까, 군의 직무 수행을 이제 감독할 경우에 어떤 또 정치적인 비용이 발생되냐면은, 정치가 군대를 감독하면서 지 권력을 이용해서 군대를 하는 거야. 엉뚱한 짓 하네. 이승만처럼. 그 비용을 말하는 거야.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그 비용이 바로 이제 요 WT라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쭉 그냥 이것은 여기서 학문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니까 여기서는 대략 이 정도면 어려운 건가? 하지만 설명이 가능했다고 하잖아요. 설명이 가능했다고. 그러면 이걸 이제 생략하고, 이 양반이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민간이, 그러니까 정치가 혹은 선출 권력이, 군대는 선출 권력이 아니야. 임명 권력이잖아. 선출된 사람이 임명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국민 혹은 선출 권력이 임명된 권력의 전문성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이 선출 권력의 지시대로 직무 수행,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감독하지 않는 감독 11년 모니터스 인텐시브 철저하게 감독하는 가운데서 군이 그걸 완전히 따를 경우, 그럴 경우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헌팅턴스 크라이스, 이것을 헌팅턴은 위기라고 본 거예요. 이게 군대가 일을 시킨 대로 일하는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헌팅턴의 얘기는 군대가 정치인이 시킨 대로 그렇게 일을 잘하면은
이런 위험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군대가 정치에 통제받아도 할 게 아니라 군대 스스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군대가 직업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스스로 잘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C에 해당돼요. C는 보면은 이제 여기는 11년 다스나 정치가 군대를 통제한지 국민 C 여기 C는 국민 혹은 선출 권력이 인명 권력의 전문성 자치권을 확실히 인정하는 상황에서 군은 국민이 원하는 방대로 스스로 직무 수행한다. 이것이 객관적 통제를 해주고 헌팅턴이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이 헌팅턴스 프리스크립션, 헌팅턴의 처방책. 그때는 C라는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 B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정치가 군대를 감독하고 통제하는데도 불구하고 군대는 그걸 따르지 않는다. 총칼이 있으니까. 이럴 경우는 계속적으로 쿠데타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상황이고, D 같은 경우는 군사적 가치, 정치도 통제를 하지 않고 군대는 지멋대로 한다. 예. 이건 이제 군국주의, 파시즘, 프롤레타리아 독재, 또 일본 군부 독재가 일어날 때 이런 현상이. 그래서 요걸 갖다가 쭉 설명을 했더니 요게 국민의 이 대리자 모델이 오히려 트루만 메가다 갈등, 이 선진국,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의 정치와 군사 갈등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더라.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는데, 이걸 제가 그 헌팅턴과 피버와 또 사무엘 화이너와 라sso 이런 사람들 다 종합해가지고 여기 도표에다 넣은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건데. 잘 정리가 됐더라. 네, 이걸 제가 해서 민간이 통제가 있을 때 군이 그거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 민간이 통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이 그 직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민간이 통제를 하지 않지만은 스스로 잘할 경우, 이 객관적 국민 통제, 군대 전문성 보장, 헌팅턴의 처방, 군사 전문 직업주의 성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민간이 통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군이 지멋대로 한다. 그 라스웰의 변형과 전체주의 독재 사무엘 화인의 사무엘도 이걸 1, 2, 3, 4, 4단계로 나눠서 군대가 정치에 개입할 필요성은 있지만은 그 단계별로 수준에 맞춰서 어떤 양상을 해야 되는가를 근데 이것이 최악의 단계 4단계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는 어디를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봐요? 피버는 그것도 마찬가지인가? 피버는 이제 피버가 이제 그걸 봅시다. 피버는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요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게 군이 완전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통제하는 것이 맞다, 통제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한 것처럼 비용을 이렇게 계산해 봐야 된다. 비용을 계산해 보는데 그 비용이 헌팅턴이 얘기한 헌팅턴의 솔루션이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 비용 측면, 비용 효과 분석을 한다면 그 세 번째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요거? 네. 근데 요 경우에는 이 이제 W 안을 봅시다. 이제 W 안이 뭐냐면은 W안 군의 직무 수행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을 경우 군의 횡포로 발생하는 비용. 그럼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그 당시에 그걸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지. 정상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이 일어났을 때 하고 지금 여기 어디지 저기 지금 독재하고 있는데 버마요? 버마 같은 경우 독재가 일어났다 이 말이지. 그럼 그 나라에서 쭉쭉 이 비용 계산을 해보자 이게. 그거 발생될 비용이라 해야지. 그건 아니네. 아니지. 그래서 그 비용을 이제 그랬을 때 그 결론적으로 앞에 다시 한번 봐. 오케이. 비용 분석. 여기 네, 거기서 피부가 얘기하는 메시지는 뭐야? 이 비용을 철저히 계산해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 사람 얘기를 답답하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는 기준이 뭐냐? 돈 아니냐? 그 돈을 가지면서 이걸 해야지. 무슨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 이 사람이 피버라는 사람이 박사 학위 받을 때 지도 교수가 헌팅턴, 예. 칼튼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 누구지?
아니 제 칼테니가 축구방장에 한 사람이 있었지. 세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 박사학위 할 때 지도교수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인데 이것은 이제 확장해가지고 자기가 쭉 논리를 세운 건데, 그래서 이게 옳고 저게 옳게 아니고 이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야. 계산하면 좋은데 계산해서 그 뭔가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금전적으로 좋게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건. 그렇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헌팅턴이 처방한 것이 과연 그 비용이 적을 것이냐. 만약에 그것이 비용이 적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9.11 테러라는 게 나타났다 이 말이지. 가만히 군대를 놔두니까 9.11 테러라던 엄청난 비용 발생이 됐다 이거지. 그럼 이제 뒤에도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메가더 해고를 시켰는데 거기에 상당히 반기를 들었던 그 장군들을 포함한 그렇지.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하면 답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이제 메가더는 대다수 국민들에 의해서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군의 전략적 견해에 그의 참모들도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 그래서 헌팅턴의 주장대로 그대로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그 전문성 자치권이 보장돼가지고 인정을 해줬어야지. 트루만이 잘렸으면 자를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런데 이제 트루만이 잘라버렸어요. 파이를 시켰는데 당시에 메가더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트루만 정부에 항의를 하고 메가더를 따르던 참모들이 트루만 정부에 반발했지만은 트루만은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진 게 아니고 그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트루만 쪽에서 메가더 쪽에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다 반영했고, 또 더더욱 메가더를 따랐던, 메가더가 옳았다고 따르는 사람을 해고시킬 수도 있지. 그리고 새로운 자기 하나에 딱 척결해버리고 자기 할 수도 있었지. 그렇지만 그 비용을 계산할 때 그 비용보다는 자기랑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거를 살려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 고용해서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해고를 못해서 해고를 안 시킨 게 아니고 그런 비용 계산을 통해서 트루만이 그걸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용 계산해서 적절한 항을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 트루만에 반발한 메가더를 해임하고 트루만에 반발한 다른 장군들을 해임하지 않는 상황은 헌팅턴의 군직업주의 혹은 객관적인 국민 설명이 어려운 거지 이것은. 그러나 국민의 대리자 이론은 이 상황을 명쾌히 설명. 그러니까 뭐냐면 군대를 지들이 잘할 수 있도록 놔둘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국민들이 군대에다가 돈을 주고선 하도록 할 그거는 곧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하면 따지자는 거, 안 못하면 안 하는 것이 무조건 전문 직업주의 해가지고 잘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건 그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당장 우리가 북한의 핵을 막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 우리 군대가 지금 핵이 없는데 미국의 해구산 저거 손 벌리고 저렇게 있는데 과연 우리 생명 지킬 수 있는 거야? 이런 국민들이 있다면은 이런 국민들이 군대에서 할 말이 없다 그래 지금. 네, 맞아요. 이 사람은 할 말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 정말 어떻게 되는 거냐? 비용 따져보자. 핵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 발생하는 비용하고 핵이 떨어지면 이 나라가 다 망하는 건 아니지. 핵을 떨어질 때 그 비용하고 미국의 해구산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지켜주는 그 이익하고 이걸 따져보자 이런 얘기지. 이런 거를 국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지. 왜냐? 국민들이 세금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다 9.11 테러 났을 때도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군대는 폼 잡고 그래도 군대가 전문성이 있고 직업성이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그 군대가 알아서 잘하겠지. 알아서 잘하는데 지금 전작권이 그대로 있느냐 말이야. 응? 정 박사님, 군대가 알아서 잘해가지고 지금 전작권을 그대로 갖고 있느냐 말이지. 아니라 이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지 지금. 아니 중요해. 아니 또 어떤 이 사람의 주장.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같이 한번 이제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이제 토의를 해봅시다. 요거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더라도 요거 있으니 요걸 가지고 해보려고.
좀 역사 한번 더. 근데 이 문제가 나도 처음에는 너무 좀 추상적이고 저거에 어떻게 비용 계산이 가능할까? 어? 예.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 왜냐면은 요즘에는 그 게임 이론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풋을 하는 게 문제지 집어넣는 게 문제지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도수를 도수를 갖다가 수집해가지고 정확하게 집어넣기만 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솔루션이 나온다 이거지.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전에는 그 헌팅턴이 주장한 대로 변호사들이라든가 지금 지금 마찬가지잖아. 지금 변호사들이나 의사들이 그 직업 정신에 의해서 스스로 선의적으로 할 것이다. 도덕 환자를 위해서, 그 의뢰자를 위해서 선의적으로 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나온 거.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할 것이냐 말이지. 예. 지금 아닌 것 같아.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위해서 한단 말이지. 그렇죠. 또 판사들이 또 내가 이제 여기 어느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밤새도록 나를 갖다가 막 의도적으로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내가 책임진다고 나온다고 쩔쩔매더라고. 근데 쩔쩔매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왜냐면 요즘 이런 환자들이 없기 때문에 요즘 환자 병실을 퇴원시키는 걸 갖다가 그 한 병실에 환자가 더 들어올 수 있는가 이걸 따져가지고 퇴원시킨다고. 그렇죠. 그 환자가 퇴원해도 되나 태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병실에 빈대를 봐가지고 너무 빈대가 많으면 그냥 퇴원 안 시킨단 말이야.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공공연한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헌팅턴이 얘기한 것처럼 의사가 직업정신에 의해서 알아서 스스로,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무슨 단체 싸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 이 말이지. 그거를 이 스티브는 문제를 제기한 거란 말이지. 그래요. 정말 여러 가지 중대한 이슈들을 참 두목표 따지면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그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우리 군이 앞서가야 된다는 것은 뭐 역사를 아까도 말씀드린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건 또 우리 발발이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상당한 정도로 첨단 과학 기술로 위한 그 내가 직접 해보니까 알겠어요. 노력들은 참 확연히고 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최근에 SLBM 발사한 것도 보면 그렇지, 맞아. 7번째 나왔다는 건데, 그 하나의 상징적인 산물로 나왔지만은 우리 옛날 같으면은 뭐 코로나 때가 되면 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보면은 로봇 게임 뭐 그런 식의 그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하는데, 그건 맞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쟁이라는 것이 무기 체계가 발전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 교리나 전술 전략 개념이 뒤따라가 않느냐. 그렇지. 전략이나 전술 교리가 먼저 앞서가고 거기에 따른 무기 체계가 않느냐는 그 논란들이 꽤 있었어요. 아니 당장 우리나라에 한국 전쟁 때문에 그 백선 장군님 이런 옛날에 고지 칠분홍사도 팔아 맨날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움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한반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상정하에 우리 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퍼셉션은 중요하다고 봐요. 이 무기 체계만 의존하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의 전략이나 전술, 그 교리 같은 것을 의존을 하고 무조건 전쟁이라는 것은 그 무기만 강한 놈이 이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그건 아니라고. 아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들이 이 무기 체계의 그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면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은 먼저게 중요하지만은 거기에서 병행을 해서 이 싸움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쪽에 그것을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발전시키면서 나가야 써먹을 수 있는 군대가 되지. 이 하드웨어 쪽만 하면은 그 전쟁이라서 의지와 싸움이라고 본다면은
이 무기체계라는 것들도 그게 하나의 수단이지 그놈들이 싸우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아무런 뭐 앞으로 무슨 AI가 싸운다고 하지만은 그건 그 조정하는 저 친구들이 한 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놀라운 것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베트남전에서 미군들이 참전을 했고요. 우리도 갔었지만은 또 아프가니스탄도 탈리반을 싸웠다고요. 20년 동안 그렇게 병력 규모는 7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탈리반이라는. 그렇게. 근데 그 최첨단 무기들이 있는 그 친구들이 딱 가서 싸웠는데 지금 온 거야. 그렇지. 과연 이게 뭔가? 요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시사점을 그려내는 노력을 하면서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는 공산군과의 싸우는 것은 전면적으로 이 정치 심리전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심리전은 분명히 어떤 의지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의지의 싸움에서 승자가 결국은 최고의 승자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그 현대전에서 있었던 몇 가지 선두 사례는 이 무기 체계만 매달려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이 군이 과연 전통적 위협에 대처하는 군의 역할만 할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군의 또 다른 어떤 존재 의미가 있다면은 지금 수없이 들이닥치고 있는 각종의 재해재난으로부터 많이 국민들이 쓰러져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뒤짐지고 있을 것이 아닌데 안 되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지. 그래서 우리 그 인식도 우리 군은 뭐지 적과 싸우는 군대지 이 나라 지키는 군대지 우리 내부에서 또 다른 어떤 그 재해재난이랄지 일단 세월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세월호에 이렇게 침몰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실제 그 구조선을 운영하는 함장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나가겠다고 자청을 했을 때요. 근데 그걸 딱 무슨 얘기냐 말이야. 그리고 또 미군들도 가서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거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딱 그 제지를 했다고. 그건 이 생각이 참 아니라고 봐요. 이 군은 진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이라는 데 어떤 그 의미를 찾는다면은 어떤 경우도 국민의 안전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이 산불이라 할지 수 없는 재난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서 군도 물론 지금 해왔죠. 근데 해오는데 그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 맞아요. 그거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거는 생각을 미국에서 9.11이 테러 났을 때 아니 우리는 바깥에 들어온 적을 막는 거지 우리 군대를 이런 똑같은 거라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군도 달라진 것이 허리케인에 직접 다 투입하더라고요. 오케이.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그걸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런 면이 있고 근데 이게 어떤 피보의 얘기 어떤 금전적인 논리로 우리 군을 이렇게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컨셉은 모르겠어요. 너무도 그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그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군인이 생명을 담보하는 군 직업인데 거기에서 어떤 예를 들자면은 군사작전 해가지고 생명을 살렸다. 너 큰일 했어. 내 돈 주마. 뭐 이런 식으로. 하긴 있어요. 금전적인 것을 이렇게. 아직 다 되겠느냐? 그것도 아닌 것도. 그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군을 통제하는. 정말 아닐까? 근데? 정말 아닐까? 예를 들어서 액수가 작아서 그렇지. 그걸 걸면은 그러면 그건 정말 아닐까? 이렇게 같은. 생각해볼 거야. 표창을 한다. 현장적으로 좋은데 금전적으로. 점점 사람들은 그럴 거라고 병사들이 표창장을 아니 돈을 주지 못했네 이렇게 돼가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인식도 우리 군도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일말의 어떤 그 생각을 같이 하면서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군이라는 특수임을 수행하는 데까지도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해서 우리가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해서 사람들이 와서 권력도 아니고 근데도 이거는 우리가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돈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보면은 그 어느 후보가 병사들의 그 공공을 양쪽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 다 하는데 다 얘기하는 거죠. 일면로 수긍을 하면서도 의무병으로 군에 와서 그 나라를 지키는 건데 그들을 우리 부사관들보다 더 많이 준다는 건 그 잘못된 체계적으로 다시 수정하겠지만 그 돈을 줘서 거기서 사기가 진작되고 전력이 향상되면 그런 게 효과 전혀 없어 그거는. 그리고 그걸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돈 아니 그건 많이 뿌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핵 문제인데 핵 문제에 대한 그 비용 효과를 따지면서 국민들이 요구 사항이 있다면은 그것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안전을 국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면은 그 상황을 심각해보면 나는 이게 왜 심각하지 않은지 모르겠어. 내가 만약에 국방장관이라면 또 대통령이라면은 마땅히 핵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핵 만들 능력도 있고, 그 나라 핵을 만들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아니요, 쟤들이 도와줄 거야. 아니 이게 뭔 시키야? 이거 아이고 참말로. 지금 뭐 핵실험도 다시 하겠다. 이 범들을 때릴 수 있는 ICBM도 발사하겠다고 으르렁거리는데 이 으르렁거리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그런 위협이 분명히 우리한테 닥칠 수가 있다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 핵무장하는 문제를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 경제적인 제재가 두렵고 뭐. 그 이득이 훨씬 더 많거든 지금. 그래서 완전 끝난다고. 핵을 안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발생하는 낭비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단지 핵을 쓸 때만이 아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거기에서 심정을 얼마만큼 우리가 치료되고 있나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할 수 없다는 그런 패배의식이 그야말로 수평적인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야. 사실은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핵이야. 그 핵병이지. 아주 귀한 시간이 이런 이 얘기가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박사님.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하는 그 문제하고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인류 문명사의 전환에 따른 이제 우리 군에서의 이제 변화, 특히 이제 병영 생활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군에 닥치는 그 이제 문화의 어떤 충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기술적 충격에 대해서 아까 쭉 이제 그 발표하셨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생각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 기술적인 충격이 과연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있느냐 잘 받아들인다고 하셨는데 난 우리가 한번 놓쳤다고 봐요. 네. 그건 비대칭 전력으로 갔어야 돼요. 오케이. 북한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북한은 벌써 이제 그놈들은 죽자 사자 하니까 이제 저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보십시오. 경제력이 자꾸 남한한테 떨어지고 하니까 북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비대칭 전력이었어요. 비대칭 전력 중에서도 뭐였냐? 핵하고 사이버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북한의 비대칭 전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로봇을 활용한 뭐 어떤 뭐 연구 과제 그다음에 뭐 기타 또 뭐 말씀 막 40개를 하셨다던가요. 그렇지.
이제 그것도 음.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어떤 큰 차원에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비대칭 전력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수세에 몰린 거라고 나는 봅니다. 중요한 포인트.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럼 또 아예 비용을 말이야 가상 그쪽으로 쌀을 확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화생방 쪽으로 확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내공 작전 뭐 이런 쪽으로 비용을 투자한다든가 특수전 뭐 해가지고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아예 그 북한도 핵을 가지고도 어쩔 수 없는 이런 비대칭 전력으로 확 나갔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아 역시 아주 놓쳤어요. 임 박사가 아주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은데 아 글쎄 하여튼 감사합니다. 뭐 좋게 말씀해 주셔서. 아니 그런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생각을 못하는 거. 아 생각을 하긴 했는데도 그렇게 이제 확 와닿네. 아 그러십니까? 뭐 그다음 다행이고요. 괜히 우리가 폼 잡은 거야. 미국처럼 우리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폼 잡은 거야. 물론 그거 가지고 많이 팔아먹고 있지만. 글쎄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또는 뭐 3차 산업혁명 이 정보화 계속 군에서는 나는 관심이 없었다고 봐요. 그냥 저 GOP에서 그 병력들로 해가지고 경계 근무나 하고 말씀하신 대로 뭐 4부 능선, 뭐 7부 능선, 뭐 어디에서 방어하기가 좋은지 뭐 여기에 고착이 돼 있고 그 새로운 전술 전략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걸프서 갔다 와가지고 정말 한심한 이게 전쟁하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누구 와서 진급이나 하려고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 자체가 마인드가 없었어요. 아주 그냥 거기서 근데 가버린 거야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뭐 저도 거기 하나의 뭐 책임을 저도 있는데 그냥 그 틀에 갇혀가지고 4차 산업혁명은 남의 일이고 3차 산업혁명은 남의 일이고 나는 내가 종전에 했던 것처럼 한다. 뭐 이러다 보니까 맨날 그 3부 능선, 뭐 7부 능선, 9부 능선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대장 할 때 얘기인데 뭐 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그 대성산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방어선이 뭐 9부 능선, 8부 능선, 7부 능선, 2부 능선 왔다 갔다 해요.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게 산을 다 파냈지 여기 그거 갖고 쌈박질하고 그런 전쟁이 어디 그러니까요.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참말로 그러니까 지금 가도 똑같더라고요. 이게 좀 획기적인 어떤 그 산업 혁명에 따르는 이 획기적인 어떤 이 한반도 지형과 상황에 맞는 이 전략 전술을 개발하고 또는 이제 무기를 개발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가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아파트를 산보다 더 높이 지면 돼. 그럼 더 거기서 그걸 이용해 먹으면 되는 거지. 네. 굳이 이거 산 때문에 이 아파트 높이 짓지만 이게 뭐야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더 높은 데 가지고 구축해서 조절 싸울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한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심상치 않은데 러시아로 추정되는 그 사이버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정부 기능이 무너졌답니다. 우크라이나에? 예, 우크라이나에 정부 기능도 무너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예를 들어본 걸 보니까 저 접종 방역 그 패스도 이게 확인도 못 되고 안 되고 마비됐으니까 그다음에 여권이나 이런 전자로 하는 그런 어떤 그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아예 국민들의 전의를 상실했답니다. 이건 안 되겠다 도저히. 그러면 이것을 이제 좀 비약해가지고 남북 관계로 적용해봤을 때 쟤들이 북한이 이제 사이버전을 감행했을 때 로봇으로 연구하셨다는 로봇으로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AI로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치적으로 뭐 사이버 부대 지금 뭐 정치 공작을 했다는 이유로 다 이제 기능을 이제 축소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인 어떤 필요나 국가 안보적인 그런 관점이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국내 정치에 매몰돼 가지고 그렇지. 지금
그 북한 같으면 또 이제 수치가 자꾸 늘어나던데 사이버 요원이 7,000명이래요. 오케이. 우리는 몇 명이냐? 600명입니다. 10분의 1. 아, 세계 1위 같아. 그렇죠. 그 기능은 세계 3위? 그 이제 러시아도 있고. 예예 뭐 발톱을 이제 다 감추고 있는 거죠. 때가 되면 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북한이 이렇게 이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제 4차 혁명, 5차 혁명 지금부터 되겠나요 지금? 우리?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이제 또 아니 뭐 지금 아까 우리가 EMP 탄이라든가 뭐 레이저 같은 거 그렇죠. 그런 쪽으로 확 하면은 확 앞장섰어요. 그 핵 이상의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야 돼요. 마비시킬 수도 있고 핵도 산업혁명의 그 추세에 그 미래의 전장에서 뭐가 뭐가 어떤 기능이 그렇지. 기술이 주도할 것이고 그렇지. 그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신출귀몰한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 그럼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쪽 방면으로 이제 나가는데 지금 우리는 한참 늦었어요. 우리의 이제 북한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낮에 말 다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계속하세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우리 무기 체계가 우리가 앞서다 보니까 이제 왜군들을 다 격파시키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수군을 만나면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 할 정도의 무기 체계가 앞서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후배들 이 프로그램을 보는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지. 정치에 매몰되지 말고 한 자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북한만을 보고 북한이 앞서가는 게 있다면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렇지, 이제 그렇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화적 충격에 대한 도전 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거는 우리가 이제 뭐 그나마 어떻게 해서라도 막장 그 수용을 해서 이제 그 병사들이 성장 배경과 이런 게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좀 군의 그 특수성이나 이런 것까지 자꾸 허물어가면서 너무 이제 민원 해결 위주로 그 처리한다 보니까 저 시간에 제가 또 말씀하시고 많이 이제 동의를 해주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좀 문화적 충격에 대한 도전에 대한 우리가 응전을 좀 그 땜빵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하기보다는 좀 근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근본적으로 이게 전투력을 잘 유지하고 특수성을 잘 관리하는 가운데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이 민원을 과연 어느 선에서 어떻게까지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돈에 대한 가치하고 6.25 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막 병사들이 미군 병사들이 진지를 버리고 막 철수에 나오니까 지휘관이 그랬답니다. 너희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국가에서 너희들한테 봉급을 주는 만큼 너희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맥혔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과연 그렇겠느냐. 그건 우리는 다르죠. 이제 그런 면, 그러니까 비용을 피버라는 학자가 이제 비용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 곧 돈일 텐데 참 저걸 어떻게 작업을 했을까? 그러니까 말이지. 예?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해냈을까? 이게 구테타가 한번 일어났을 때 이 비용을 어떻게 다 틀린데? 여기서는 지금 아주 단순하게 했지만 실제로 저걸 게임화 시켜가지고 글쎄. 게임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네, 뭐 하여튼 그렇더라도 각 상황이 틀릴 텐데 뭐 구테타의 정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정치 문화라든가 다 틀렸을 텐데 저게 아주 저는 그렇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비용 문제를 이제 군의 특수성과 제가 이제 얘기하면은 군에서도 이제 성과급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기능이 틀린데 만약에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제 성과급을 준다 했을 때 어떤 직원이 이 판매를 많이 했고 실적을 많이 올렸고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회사에 도움을 줬다. 그건 가능합니다. 실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많은 놈한테 해당되는 이제 성과급을 주고 더 장려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개를 해서 경쟁률 유도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이게 성과급이 가능하느냐?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성과급이 또 안 돼, 적용 안 되는데 어디냐? 제가 예로 든 게 오케스트라입니다. 트럼펫 부는 사람은 심볼도 한번 딱 틀는 사람, 심볼 차는 사람, 똑같이 이 그 큰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해야 이 심포지움 하모니가 나와요. 그랬을 때 북 한번 큰 북 치고 작은 북 치고 하는 이거 하고 트럼펫 부는 이거 하고 누가 힘드느냐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조직에 기여하느냐를 봤을 때는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많은 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군의 특수성을 또 우리의 특수성을 이게 전부 그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특수성을 좀 잘 살려가지고 어제 지난번 우리 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설득하고 군의 특수는 이거고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은 이거는 좀 이해해달라. 그걸 클래리파이를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 군의 특수성, 한국의 특성, 예. 군의 특수성, 한국 이걸 딱 클래리파이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왜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이게 자꾸 지금 군대 생활을 하는 대대장은 이건 뭐 지금 아주 죽을 맛이고 그러니까. 사기를 올려주고 그렇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 기후가 나올 때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민원 내가 뭐 무슨 저 민원 처리 직원이냐 정도의 그 자조적인 발언이 나올 정도까지 예하 지휘관들이 그렇게 사기를 잃고 스스로의 위치에 대해서 자부심이 이제 많이 약해졌다면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런 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셋이 뭐 술 먹고 얘기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박사님.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볼 때 나도 그 함정의 발표가 많은데 이 단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 다른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크다고 보지만 우리가 좀 어떤 제안을 하거나 조직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무자의 그 단절은 무슨 다른 거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 군이 전혀 어떤 일을 못했다. 우리 선배들이 그런 일을 좀 많이 해요. 우리 군은 참 엉망이다 말이야. 어떻게 저는 뭐 군대가 싸워서 이길 것이냐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 군에 있는 후배들 한결 이거 도대체 당신들 얼마나 잘했길래 왜 이렇게 매도하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마찬가지 시각에서 우리 군이 진짜 형편없는 군대였냐. 싸울 준비도 안 했고 완전히 뭐 그냥 멘탈 헤딩만 하는 그런 식의 그 군대였냐 그건 아니었다고 봐요. 각각 나름대로 그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전력증강 파트에 대해서는 알게 모르게 그걸 다 얘기할 수 없다고. 그렇지, 그렇다고 봐야지. 비밀스러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보니까 공개해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많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북한의 핵이라는 것이 너무도 우리를 압도하는 절대무기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핵으로만 대처한다는 생각도 좀 일리가 있지만은 그 핵을 못 쓰게끔 하는 또 다른 어떤 비대치 전력을 그런 무기를 개발해서 대처하는 것도 왜 이렇게 했다. 저 핵을 쓰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검증까지 했다. 이런 것이 나온다면은 하나의 어떤 대처할 방법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EMP 탄이라든가 이런 데 좀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하든가 아니면 핵 자체를 개발하면 그게 딱 좋을 것 같아. 왜냐면 핵을 쓰려고 개발하는 거 아니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기간 동안에 이 평화 유지된 게 왜 그런 거야? 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뭐 핵이라는 것이 딱 있으니까 그 여태까지
정말 그 뭐지? 밸런스 오브 테러가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도전 과제 또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도전 과제 기술적 충격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그 도전에 있어서도 우리가 완벽하게 정말 이거는 무슨 천재적인 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중간 수준 가서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전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나도 임 박사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서 내가 안이하게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북한하고 우리하고 쓰는 돈이 얼마나 차이 나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결국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무슨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 많은 돈으로 지는 그걸 했을까? 그렇죠. 너무나 나 스스로도 좀 아니한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하게 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정 박사님도 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건 정말 아니지. 우리가 그 동안에 정말로 정말 맨 땅에 헤딩했지 뭐 정말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한 거냐 그러는데 사실 맨 땅에 헤딩해 온 거예요. 없는 데서 없는 데서 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이라는 말도 두 가지를 그대로 써먹혀지는구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없는 가운데서 정말 박정희 대통령부터 정말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정말 엄청난 업적을 박전부터 하고 실적을 우리가 낸 것 같아 사실. 그렇죠. 이 70년 동안에 이게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고 하여튼 또 북한도 그냥 중증사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가 할 만큼 정말 다 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특히 오늘 이제 이 방점이 여기 문화적 충격인데 왜냐하면 이거의 근본 원리를 왜 우리 병영 생활이 그런가 왜 무슨 거기에 무슨 성폭력이니 뭐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여러 문제들이 왜 발생되는가 하는 그 바탕의 기본에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만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 한 개 한 개 뭐 이렇게 그렇죠. 아니 DDT 왜 뿌리지? 뭐가 벌레가 뭐 빈대. 그래서 만약에 바퀴벌레 한 마리 잡고 언제 박대를 DDT 뿌려버리면 그건 나는 건데. 그렇죠. 빈대를 한 마리 한번 잡고 또 잡고 그러지 말고 이거는 뭔가 이 빈대가 도대체 뭔가를 해가지고 그냥 그 원인을 발견해서 그냥 DDT 뿌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게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리고 지금 벌써 이것은 시행착오에서 이미 선진국에서 미국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군대 내에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걸 발전시켜온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본받아서 우리도 내부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시스템이 왜 그런 시스템을 갖췄는데 그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지? 이렇게 따져줘야지. 그 한 사람 요건 공군 뭐 하사하는데 사과하고 또 맨날 꾸벅거리니까 이거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그게 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게 그렇게 안 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중요하면은 이것도 다 자막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될 테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이제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이 되고 또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라도 지금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지 못하고 있어요. 어디서. 지난번에 육사 총동창회에 가서 양쪽에 민주당 쪽에 무슨 또 국민의힘 쪽에 다 거기
캠프에 무슨 예벽 장구들이라고 우르르 와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 밑에가 빠지면 우르르 쫙 빠지더라고. 거기서 무슨 뭐가 있는 그래도 하나의 모교인데 육사 총독자는 모교의 세미나인데 거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기 셋이 모여서 이렇게 이런 이 얘기를 노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가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자유를 하면서 끝냈습니다. 그래 뭐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